김한진의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핵심 이슈들 진단하고 전략 세우는 코너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월 효과 물 건너간 줄 알았더니 굉장히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1월달에 주가가 반등 오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부터 살짝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최근 5월에 나스닥은 5% 이상 올랐고요. 예. S&P도 4% 넘게 올랐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하면 7거래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연초에 그 5거래일 특히 5, 6거래일이 중요한데 예. 5, 6거래일에 오른 해는 그 해 주가 상승률이 예. 계속 높았다. 평균 14% 정도. 네. 연말 대비 연초가. 그런데 지금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연준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 긴축을 계속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시장은 살짝 조금 삐딱하게 반응하거든요. 11월, 12월에는 25bp씩 내려서 오히려 연말에는 50bp 내릴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3월로 5.0 미만에서 끝날 거다. 아니 그 통화 정책은 시장이 결정하는 건가 보죠. 시장이 이렇게 뚝딱뚝딱 지금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가이드를 주면서 요때쯤 이렇게 가고 이럴 때 내려. 네, 연준 인사들은 연일 나와서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네. 지금 이제 계속 좀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과 연준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도 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네, 시장의 그 컨센은 이제 헤드라인 이제 헤드라인이 한 6% 중반까지 예측을 하더군요. 네, 월가의 지금 컨센서스는 6.5%고 네. 낮게 보는 데는 6.4까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월비로는 마이너스 0.1. 그러게요. 드디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전월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네.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도 5.7. 그러니까 지난달에 6.0이었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도 이제 거의 드디어 빠지고 있다. 네.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클리브랜드 연준이라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실시간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전망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은 헤드라인을 6.6 그리고 근원은 5.9 정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왜 그 물가가 낮게 나올 걸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냐면 최근에 유가가 한 14% 빠졌습니다. 전월비, 전년 동월비.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거의 10% 초반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헤드라인 물가를 끌고 내려갈 거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월 초에 발표된 임금 상승률이 사실은 0.3%로 찍혔잖아요. 시장을 0.6% 이렇게 높게 봤는데 0.3%도 찍혔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11월, 작년 11월 임금 상승률도 0.6에서 0.4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달 연속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또 2달간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골치 아팠던 인플레이션의 최대 적이었던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거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소비자 물가 컨센서스를 낮추는 그런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이러저러하니 금리 인상 이제 속도 조절하고 금리 낮춰야 돼라고 시장은 얘기하지만 연준 의원들은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이달 말에 시작돼서 이 금리 결정하는 거는 2월 1일이죠. 네. FOMC에서 얼마만큼 금리를 올리겠느냐,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금리를 최종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가이드 좀 주십시오, 박사님 생각하시는. 예, 약간 찍기 게임인데 저는 2월 1일 날 25bp 시장 컨센대로 올릴 것 같고요. 3월 23일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0.25 해서 5.0이 최종 기준금리가 되고 시장은 11월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근원 물가가 천천히 잡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렇게는 안 되고 빨라야 12월에 한 번 25bp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해를 넘겨서 2024년 내년 1월 정도에 1, 2월 정도에 첫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인 그런 컨센서스이고 박사님도 비슷하신데 다만 이제 월가에서도 물가가 꺾이는 것 같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생각하는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어. 앞자리가 6으로 바뀔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또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지? 살짝 좀 더 걱정이 됩니다. 네, 만약에 제이미 다이먼, 뭐 JP 모건 체이스 은행 네. 회장과 같이 이렇게 금리를 뭐 6% 네. 이 정도까지 올린다면 결국 근원 물가가 계속 이제 말썽을 부린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고질적인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구조적인 고용 시장의 어쨌든 그 타이트함,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한 350만 명 정도가 어쨌든 최근 2, 3년간 증발돼 있잖아요. 예. 사라졌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실업자 한 명당 1.7개 일자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용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물가가 임금 상승률 때문에 서비스 물가 때문에 또 곳곳에 경제 내부에 들어있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이 결국 물귀신처럼 인플레이션을 조금 크게 떨어뜨리지 못할 거다.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러니까 계속 올려야 된다. 네. 근데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워낙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뭐 쉽게 그쪽으로 크게 동의하는 건 아니다. 지금. 네, 일단 네. 물가가 꺾이고 있는 게 네. 데이터로 확인되기 때문에 네. 조금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반지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투자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환율과 외국인. 네. 먼저 환율부터 보면요. 사실 뭐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와 1,400원, 1,440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꺾일 때 이런 우려를 했는데 또 이 가격 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꺾여 내려오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1,243원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하락 추세를 탄 건가요? 아니면 좀 브레이크가 걸릴 자리일까요? 네, 브레이크가 걸릴 자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1,230원 정도에서 공방을 보이면서 네. 1,200원 선이라는 아주 뭐 두꺼운 저항선, 환율로 따지면 원화 가치 상승의 저항선이죠. 상승의 저항선에 지금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한 1,200원대에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1,200원 아래로 내려가는 원화 강세는 올해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글로벌 달러도 살짝 지금 뭐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유로화가 좀 유로존 경제가 어쨌든 지금 숨통이 좀 튀었죠. 에너지 가격도 또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유로화도 조금 강세로 가면서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구도가 조금 굳어질 것 같은데 조금 글로벌 달러 강세가 한계가 있는 이유는 올해가 이제 경기 침체기인데 특히 상반기가 경기 침체기 중에서 경기 지표가 아주 급격하게 둔화되는 그러한 상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기 침체기에는 달러 약세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1,200원 선은 2003년 또 2006년인가 10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굉장히 큰 역사적 저항선입니다. 예. 그래서 1,200원을 뚫기는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축소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조금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 원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워낙 강세이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사실 연초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별로 사는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좀 아니었거든요. 기관들이 네. 연말에 팔아놓은 거를 되사고 개인들이 사면서 중소형 주가인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환율 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추론하는 건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의 연속성도 살짝 조금 뭐 줄어들 거다. 네. 뭐 순매도로 전환은 안 되겠지만 연초에 뭐 한 2조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의외였죠. 그래서 글로벌 금리의 하락 또 달러의 좀 약세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블루칩들의 밸류의 매력 이 3박자가 이제 동시에 지금 충족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기습적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네.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질수록 그 매수세는 조금 주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앞서 말씀드린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이제 경기 불황기이고 특히 상반기가 이제 경기 불황기의 가장 큰 고비인데 이 불황기를 좀 넘기기에는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조금 뒷받침이 되지 않을 가능성, 약간 부족할 가능성, 힘이 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조금 소폭 순매수 우위이긴 하겠지만 예. 아주 적극적인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도 조금 슬로우화 될 수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이 달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투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올해는 위험자산에 돈 몰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막은 올해도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일단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금값이 요즘 오르고 있는데 와 금은 뭐 사실 좋다고 하는데 거의 뭐 10년 동안 잊혀진 존재 아닙니까? 자산으로서 안전자산으로서 영향력도 떨어졌는데 최근에 금값이 스멀스멀 올라 와서요 어떻게 봐야 하며 금 투자해도 되나요? 예, 금 가격이 작년 뭐 1, 2월에 고점을 찍고 10월 말에 이제 저점을 찍어서 연간 20% 이상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달러 약세죠. 달러가 좀 약세로 기울고 특히 이제 금리가 올해는 조금 내려갈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이미 조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금리 하락에 따른 금의 어쨌든 투자 매력이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계속 약세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달러도 약세로 갈 거고 작년 같은 킹 달러는 적어도 전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에 대한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쪼그라들고 위험스러운 게 금을 좀 더 안전자산으로 부각시키고 이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세상이 올해는 좀 불확실하니까 또 안전자산, 아주 위험자산 쪽에서 아주 큰 규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시들시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에 대한 대체 투자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금 상품도 있고 우리 한국거래소의 그 상품 쪽에 금도 실물 거래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금을 사면 되지 옛날에 한참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관심이 좀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금을 상품으로서 선뜻 올라가지만 잘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고 채권은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이제 안전자산 채권이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도 채권이 유망합니까? 이제 금리 변동하고 채권값은 또 이제 같이 반대로 가고 연동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 생각에는 뭐 상반기에는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중순 시점에서는 조금 채권 매력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저는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3%를 연 중반에 깰 것으로 보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은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채권 가격에 대한 좀 미련이 있고요. 하지만 올해가 이제 채권을 투자해야 될 때냐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매력은 남아 있지만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은 남아 있지만 결국에는 올 중반을 어쨌든 변곡점으로 해서 안전자산은 줄여나가고 채권은 줄여나가고 더 이상 사지 말고 주식 쪽, 위험자산 쪽으로 옮겨 타야 되는 무게중심을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그러한 전환 시기를 연 중반 채권 금리가 특히 3%에 근접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오히려 대응하시는 것이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연말까지 좀 수익률을 높이는 조금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 확인하겠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회사에 집중하세요. 단기 변동은 무시하세요.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투자자들은 그러고는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네, 사실 어렵죠. 어렵고 좀 공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뭐 전설의 투자자인 피터 린치는
결국 거시 상황이 복잡할수록 시장의 단기 변동성, 단기 시황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그 이면에 회사가 있지 않느냐. 좋은 기업을, 매력적인 기업을, 또 우량 기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내용이 안 좋은 기업도 또 싼 영역에 들어가면 예. 그것도 뭐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식이 아닌 회사에 집중하세요. 지금 올해 거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좀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